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85페이지 무형자산을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무형자산의 의의가 나와 있죠.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물리적 형체가 없는 거. 예, 그게 무형자산이에요. 그 유형자산하고 비슷한 건데 차이점은 형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무형자산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영업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분류해 보면 1번에 영업권 나와 있죠. 이 영업권은 뭐냐면요.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차별화된 매력도인데,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파리바게트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파리바게트가 있다. 그 다음에 시골 우리 경상도에 가면 경상남도에 가면 하만이 있단 말이에요. 하만 어딘지 모르시죠? 네, 마산 옆에 있는 데인데 여기에도 파리바게트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서울에도 파리바게트가 있고 하만에도 파리바게트가 있는데 크기나 그 다음에 파는 빵 모든 게 동일해요. 자, 모든 게 동일한데 팔려고 내놨어요. 팔려고 내놨을 때 서울의 파리바게트가 비싸겠어요? 하만의 파리바게트가 비싸겠어요? 당연히 서울에 있는 게 비싸죠. 왜 비싸요?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예,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 환경, 예,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영업권이에요. 자, 그럼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영업권이란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판매 조직, 양호한 신용, 원만한 노사관계, 기업의 좋은 이미지 등 동정의 타 기업에 비하여 유리한 사항들을 집합한 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그러니까 가게에 있는 비품이나 그런 거 다 포함하면은 10만 원밖에 100만 원밖에 안 돼요. 너무 적나?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이 가게를 살려고 하면은 얘는 만약에 2천만 원 달라고 하고 얘는 10억 원을 1억 원을 달라고 해요. 그럼 얼마를 더 줘야 돼요? 얘는 1000만 원만 더 주면 되는데 얘는 8천만 원을 더 줘야 되죠. 9천만 원을 더 줘야 되잖아요. 9천만 원이 뭐냐? 그게 영업권. 여러분들 그 장사 사업장 같은 거, 가게 같은 거 살 때 권리금 주고 들어간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런 권리금이 영업권인데 이 사람이 여기서 장사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영업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 환경,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대가가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업권은 중요한 게 그 자가창설 영업권하고 외부에서 구입하는 영업권이 있는데 회계에서는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 그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 세무사 사무실은 영업권이 한 100억 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자, 근데 제가 재무제표에다가 영업권 100억 원 이렇게 딱 계산을 했어요. 제가 백날 제 재무제표에다가 영업권 100억 원 계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누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면은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아무리 우리 회사의 영업권 얼마예요 이렇게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권은 그 언제 인정이 되느냐? 돈 주고 샀을 때 만약에 내가 다른 사업장을 샀어요. 살 때 영업권을 10억 원 주고 사왔다. 그럼 영업권 10억 원에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가창설 영업권 인정이 되지 않고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실제로 돈 주고 샀을 때만 영업권이 인정이 된다. 예.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개발비가 있죠. 무형자산 중에서 개발비, 그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개발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아셔야 되는데 연구 단계라고 하는 거는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아셔야 되는데 연구 단계는 그 순수하게 학문을 연구하는 단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개발 단계라고 하는 거는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 이게 개발 단계예요. 그래서 그 대학 같은 데에서 뭐 기술 연구하잖아요. 그건 연구 단계예요. 근데 이제 기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그 대학교에서 발명한 연구물 있잖아요. 뭐 논문에 게재된 그런 연구물을 바탕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때 창출된 기술력 있잖아요. 그게 개발 단계예요. 그러니까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개발 단계이고 단순히 학문 연구하는 단계는 연구 단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 단계 예를 좀 더 들어보면은 옛날에 항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하였다.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죠? 그건 연구에 성공한 거예요. 그 성공한 연구물이 바로 돈 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성공한 연구물을 바탕으로 이제 개발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연구물을 바탕으로
그 상용화할 수 있는,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력은 돈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되는 단계는 개발 단계, 그냥 단지 학문 연구하는 단계는 연구 단계, 이렇게 나눠지고 이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구분해가지고 그 회계 처리가 달라지는데, 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거 있잖아요. 얘는 전부 다 뭘로 처리하느냐? 얘는 연구비를 해서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요. 손익계산서에 판관비로 들어가고, 이 개발 단계 있죠. 개발 단계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개발에 성공을 하느냐, 개발에 실패하느냐로 나눠져요. 자, 다시 예를 들어 봐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황우석 박사가 이제 줄기세포 연구를 막 했었잖아요. 연구했어요. 이 연구 단계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실제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력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비용 처리예요. 연구비로 해서. 저는 개발 단계에서 이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C 프로젝트 이렇게 프로젝트를 운영을 해요. 이 성공한 연구물을 바탕으로 A팀, B팀, C팀에서 이제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A팀 기술 개발에 실패, B팀 실패. 자, C팀은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뭐 제대열이라고 하는 줄기세포 있잖아요. 그 줄기세포 그 산부인과 가면은 제대열 해가지고 요거 뭐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씩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기술력은 이제 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개발에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거죠.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창출된 기술력 있죠. 개발 단계에서 창출된 기술력은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얘는 돈 되는 단계단 말이에요. 이때 창출된 기술력은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계상해요. 개발에 성공한 거는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계상을 해요. 자, 근데 A팀하고 B팀은 실패했죠. 실패한 거는 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경상연구개발비로 해서 손익계산서에 뭘로 들어가냐면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로 나눠지는데, 개발에 성공하면은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 개발에 실패하면은 경상연구개발비로 해서 손익계산서에 판관비로 처리하면 돼요. 자, 책 보시면은 85페이지 가운데 별표 1 해가지고 표 밑에 별표 1 개발비 인식 요건이 있죠. 어떤 경우에 개발에 성공했느냐, 그 요건이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이 나와 있잖아요. 몰라도 돼요. 개발비 인식 요건은 그냥 개발에 성공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참고로 요거 하나 말아주세요. 자, 만약에 개발과 관련된 비용이 들어왔는데 그 비용이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인지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인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인지 헷갈릴 때는 어디서 발생한 걸로 보냐면요. 무조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로 본다라는 거.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가 경합이 됐을 때, 애매할 때는 무조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 하단에 3번에 산업재산권 볼게요. 산업재산권은 혼자 다 해먹을 수 있는 권리가 산업재산권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 특허권. 특허권은 기술을 지 혼자 다 해먹을 수 있는 권리. 자, 2번에 실용신안권 있죠. 얘도 뭐 기술력 같은 건데 특허하고 실용신안하고 약간 좀 미묘하게 다른 게 있는 모양이에요. 어쨌거나 얘도 기술을 지 혼자 다 해먹을 수 있는 권리. 자, 다음 페이지 3번에 의장권이 있는데 의장권은 디자인을 지 혼자 다 해먹을 수 있는 권리. 4번에 상표권이 있는데 상표권은 상표를 지 혼자 다 해먹을 수 있는 권리. 자, 4번에 기타의 무형자산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있죠. 소프트웨어도 무형자산이에요. 여러분들 그 윈도우 있잖아요. 윈도우가 없으면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리고 그 윈도우를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못 만져요. CD가 형체가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형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에 부합되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 라이선스. 이 라이선스는 뭐냐면요. 그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윈도우 있잖아요. 윈도우나 MS 같은 거, 그 MS 라이선스를 획득해요. 그러면은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은 보통 2년 라이선스 이렇게 획득을 해요.
그럼 MS하고 윈도우를 2년 동안 쓸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단 말이에요. 그게 라이선스예요. 그럼 당연히 얘도 무형자산이죠. 자, 3번의 저작권 많이들 침해하고 계시죠. 4번의 광어권, 강물을 지 혼자 캘 수 있는 권리. 어권, 지 혼자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무형자산의 취득 있죠. 무형자산의 취득했을 때 회계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보시면 표에 1번에 외부 취득 있죠. 외부 취득은 그냥 외부에서 산 경우이기 때문에 산 금액은 매입가액 더하기 취득 부대 비용 더한 금액으로 하면 되겠죠. 유형자산하고 같아요. 자, 근데 무형자산 취득 중에서 내부 창출이 있는데 무형자산은 회사 내부에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개발비 같은 거 내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스스로 기술력을 창출한 거기 때문에 내부에서 창출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부 창출된 무형자산, 내부에서 창출된 무형자산은 이 취득원가를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요거는 창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 다 무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돼요.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개발비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은 전부 다 개발비의 취득원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이때까지 들어간 비용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되겠고, 창출이 되고 난 이후 있죠.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전부 다 단기 비용으로 해서 손익계산서의 판관비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건물 같은 것도 건설중개자산 할 때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무형자산도 마찬가지예요. 무형자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고, 무형자산을 다 만들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거기 책에 보시면은 내부 창출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창출에 빨간색 글씨가 돼 있죠. 창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요. 근데 거기 다만이 있죠. 다음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1번에 판매비, 관리비, 기타 간접 지출이 있고, 2번 있고 3번 보세요. 3번에 무형자산을 운영하는 직원의 훈련과 관련된 지출. 운영이죠. 네, 창출이 아니라 창출되고 난 뒤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직원의 인건비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판관비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드는 데 들어가는 직원의 인건비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게 맞는데,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자산을, 무형자산을 운영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자,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87페이지 무형자산의 상각이 있는데 이것 좀 볼게요. 이건 칠판을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87페이지에 무형자산의 상각 볼게요. 자,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잖아요. 사용을 하면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 감가상각을 할 때 유형자산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먼저 내용연수 부분에 보시면은 유형자산은 그냥 합리적인 걸로 하면 돼요. 근데 무형자산은 내용연수를 반드시 20년 이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좀 차이점인데, 유형자산은 내용연수를 회사 마음대로 하면 돼요. 합리적으로. 근데 무형자산은 20년 이내에서 회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20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는 20년을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형자산은 일단 원칙은 내용연수가 20년 이내예요. 근데 그 타 법률에서 20년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때 내용연수를 20년 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아스피린 있죠. 그 아스피린의 특허를 법령에서 30년을 인정해준다. 그럼 그 아스피린의 특허권은 내용연수가 30년이 되는 거죠. 타 법률에서 너네의 그 기술력에 대한 내용연수는 몇 년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걸 따라서 해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잔존가치. 유형자산은 잔존가치. 그럼 합리적으로 하면 돼요.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무조건 빵이에요. 외우세요.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무조건 빵. 상각 방법. 유형자산은 합리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무형자산도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데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 때는 무조건 정액법이 된다라는 거. 무형자산은 합리적인 방법을 하되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 때는 상각 방법을 무조건 정액법을 해요. 자, 그래서 회계 처리. 유형자산은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죠. 유형자산 차감적 계정이 감가상각 누계액 얘를 쓰는데 이게 간접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에 대한 분괴가 간접법이 원칙이고 이걸로 해야 돼요. 근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때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 해가지고 간접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무형자산을 대변에 직접 까제끼는 것도 가능해요. 이거 직접법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까제끼고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분괴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누계액을 써도 되고 직접법을 써도 되고 이 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프로그램은 뭘로 설정이 되어 있냐면요. 직접법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직접 까제끼는 거.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분괴는 그냥 직접법으로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 하단에 표의 5번에 무형자산 상각비 있죠. 거기 내용 보시면은 무형자산의 상각이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 원가로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조 원가, 그 밖의 경우에는 판관비. 뭐 당연한 거죠. 공장에서 발생한 건 500번인데 공장 이외에는 판관비. 자, 다음 페이지 88페이지 볼게요. 필수분기 연습이 있는데 무형자산 주 준서의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하시오. 1번 서울대학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 용역비 1,2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폰뱅킹 이체하여 지급하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계정 과목이 차변에 뭐가 오겠어요? 개발비가 오겠죠. 차변의 개발비 1,200만 원, 대변의 보통액은 1,200만 원.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라 이 말이 그 개발에 성공했다는 말이겠죠. 2번 특허권을 5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그럼 차변의 특허권 5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50만 원 그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3번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1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차변의 소프트웨어 100만 원, 대변의 현금 100만 원 그렇게 분개하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89페이지 무형자산 이론 문제가 있죠. 이건 풀어볼게요. 1번 여러분들 해보시고 1번과 같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것. 이거는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가면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가서 컨트롤 F 치고 동그라미 1번에 영어권 치면은 계정 과목 코드가 나올 거예요. 그 코드 번호를 왼쪽에 있는 계정 체계에서 비교해 보면은 이 계정 과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거단 말이에요. 1번에 답은 3번인데 전신자나 가입권은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쉬운 문제니까. 2번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창출과 관련된 게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인데 2번하고 3번은 창출자가 들어가죠. 자, 근데 1번 보면은 무형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 효율적이어야지 그 효율적인 것만 그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지 비효율적인 게 취득원가에 포함될 리가 없겠죠. 비효율로 인한 손실은 영업활동과 상관없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1번이 답이고 2, 3, 4는 다 보면은 창출자가 들어가잖아요. 자, 3번 현행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답이 2번이에요. 무형자산을 운영하는 직원의 훈련과 관련된 지출. 창출이지 운영과 관련된 거는 취득원가에 포함이 안 된다고 썼죠. 자, 4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이 4번인데 무형자산의 상각은 항상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아니죠. 제조원가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발생한 거는 제조원가로 처리해야 되겠죠. 5번 일반 기업회 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됐고 2번에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맞는 말이죠. 다음 페이지 3번. 3번 이걸 이야기 안 했네. 무형자산의 상각은 당의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근데 교재 87페이지 다시 보세요. 자, 87페이지 그 책에 보시면은 그 상단에 내용 연수가 있는데 내용 연수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죠. 20년 이내에서 해야 되고 법령에 정해진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의 무형자산의 상각은 언제부터 하느냐? 무형자산의 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을 시작한다. 취득한 때가 아니에요.
무형자산을 취득한 때부터 상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형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을 시작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윈도우 라이선스를 획득을 했어요. 획득을 어떻게 하냐. 2001년 5월 1일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 이렇게 2년을 획득했어요. 제가 취득한 거는 2001년 3월 1일 날 취득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각은 언제부터 해야 된다라고요? 5월 1일자 기준부터 5월 1일부터 상각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90페이지. 그래서 90페이지 보시면은 6번 문제 계속 볼게요. 자, 6번의 답은 몇 번이 되냐면요. 1번을 일단 아니고 5번 하고 있구나. 5번에 3번 맞는 말이고 4번 보면 5번 문제 4번 90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무형자산 원가 인식 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유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도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있다.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거는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비용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가 있었는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거는 연구비로 처리했잖아요. 연구비로 처리했는데 그걸 나중에 그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개발 단계에서 개발에 실패하면은 경상연구개발비, 개발에 성공하면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계산한다라고 썼죠. 개발에 실패해가지고 한번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했어요. 네. 자, 이미 비용 처리했는데 그걸 다시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의 원가에 가산시킬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한번 비용 처리한 거를 다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건 안 된다라는 거. 자, 6번의 답은 3번인데 그 3번의 무형자산 내용연수는 법적 요인에 의한 내용연수와 경제적 요인에 의한 내용연수 중 긴 기간으로 한다. 네. 둘 중에서 짧은 걸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법에서는 내용연수를 30년 30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자, 근데 경제적 내용연수 실제적으로 내용연수는 한 10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몇 년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둘 중에서 짧은 걸로 해야 돼요. 저는 7번 다음에 무형자산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맞고 2번도 맞고 그 3번이 틀렸는데 개발비 상각액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야 한다. 제조원가이면 제조원가로 처리해야 되겠죠. 8번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죠.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땐 초과할 수는 있죠. 2번이 틀렸고 9번 일반 기업회 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당의 자산을 취득한 때부터가 아니라 사용 가능한 때부터 2번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에 장부가액으로 표시한다. 사용을 중지한 시점에 그 장부가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장부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사용을 중지하잖아요. 무형자산을 사용하다가 더 이상 이제 사용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평가를 해봐야 돼요. 평가해가지고 지금 당장에 이 자산을 팔 수가 있느냐. 팔면은 팔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으로 잡아야 되고 시가로 잡아야 되겠고 팔 수 없다. 완전 가치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걸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문장인데 됐고 몰라도 돼요. 3번에 보면은 9번에 3번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해소 가능가액이 증가하며 상각은 증감된 가액에 기초한다. 그건 아니죠. 3번은 그 무형자산을 시가평가하느냐 그 말인데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를 상각하는 거잖아요. 3번도 틀렸고 4번에 무형자산은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거래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잔존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잔존가액은 빵이 원칙이라고 썼죠. 올바른 것은 1번인데 무형자산의 상각은 당의 자산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때부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지문이 어렵다 하더라도 명확한 답은 1번이죠. 올바른 건 1번이 제일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찾으셔도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10번.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번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합회성 자산을 말한다. 좋은 말이죠. 2번 무형자산은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이겠죠. 자, 됐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마지막 자산 92페이지 기타 비유동 자산 있죠. 기타 비유동 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이 아닌 비유동 자산이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자, 그럼 그 계정 과목을 봤더니 첫 번째 임차 보증금이 나오죠. 자, 임차보증금 뭐 회계급에서 다 배운 계정 과목일 건데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세입자가 있고 집주인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월세가 있고 보증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를 내는 거니까 비용이겠죠. 임차료 그 다음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내면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 받은 거는 임대료 그 다음에 보증금 받은 거는 임대보증금 이렇게 쓰는데 저 월세를 냈죠. 예, 임차료 비용에는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은 자산이에요. 왜냐면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되겠고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료 받은 거는 수익이죠. 임대보증금은 부채예요. 나중에 이 돈 돌려줘야 되잖아요. 얘는 판관비, 얘는 영업의 수익, 얘는 기타 비유동 자산, 얘는 비유동 부채. 예, 그렇게 구분이 돼요. 계정 과목이 헷갈리면은 제가 회계급할 때 이런 말을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차자가 들어가잖아요. 차자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차변에 오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자가 들어가죠. 빌려줄 대자이기 때문에 이 대자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대변에 와요. 자, 한번 사례 보세요. 임차보증금 사례 보시면은 공장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대변에 현금 10,000원 나가고 이 10,000원 낸 거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죠. 차변에 임차보증금. 예. 그렇게 계정 과목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2번에 전세권, 3번에 장기 매출 채권, 4번에 장기 미소금, 다음 페이지 5번에 부도원가 수표, 6번에 전신전화 가입권. 안 중요해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참고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전신전화 가입권은 기타 비유동 자산인데 이게 뭐냐면요 80년대에는 전화 가입을 할 때 보증금을 내야 돼요. 이 보증금 낸 거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이런 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산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마쳤네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